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새벽부터 세월호 인양 소식에 잠 못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많은 국민들이 무사히 잘 인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이 세월호 선체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대표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드리는 경제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직접 전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작성 실무자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이든 금융상품이든 소비자들은 조금 더 소비자 편에 서길 기대합니다. 4월부터 실손보험 내용이 대폭 바뀝니다. 더불어 금융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역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또 기대를 담은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무겁게 경제를 짓누르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길 기대하는 국민도 많으실 텐데요. 대학가 부동산 이슈부터 대선 이슈가 된 초과이익 환수제도까지 부동산 전망대에서 확인해드립니다.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5개 각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제언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제언문은 편향적인 내용을 담지 않기 위해서 보수 및 진보 진영학자 40명에게 자문한 뒤에 작성됐다고 합니다. 경제계가 이처럼 차기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 또 그 정책 제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김문태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5개 당의 당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 전달했는데 반응 어떻던가요? 오늘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돼서 저희 네. 제언문을 드린 취지라든지 배경, 내용까지도 많이 아시고 공감해 주셨고요. 네. 잘 읽어보고 검토해 주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여러 가지 배경을 봤는데 이건 단순한 위시리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면서 전달하셨거든요. 이번에 네. 이 경제계 제언문 전달한 배경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상인분들 말하면 절박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기업인들 사이에서 지금 변하지 않으면 0%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까지 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분들이랑 학자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네. 저희 이런 경제계에 좀 절박한 고민을 대선 주자분들한테도 좀 전달하고, 또 저희 누구나 지적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들,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좀 변화해야 할 것들, 이런 거를 핵심 어젠다를 좀 만들어서 과거처럼 이렇게 저희 민원 목록처럼 만들지 말고 네. 해법을 좀 고민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려보자, 이런 취지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오늘 전달을 한 겁니다. 예, 위시리스트, 즉 이런 거 좀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거 같이 해결합시다, 이렇게 제출한 것도 저희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걸 실무진들이 이제 이런 보고서 제언문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나온 경제 정책이나 공약들, 또 발언들 좀 검토하셨을 텐데 공통적으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던가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제언문을 드린 취지가 저희들이 공약을 하나하나 뜯어봐서 특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반 의견을 표명을 하고, 또 네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서 지적을 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균형적인 입장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어젠다를 좀 도출해서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가 어젠다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이런 걸 바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좀 같이 고민하자, 이런 내용이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제시하신 내용이 이미 후보들이 언급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공정사회, 시장경제의 틀, 공정사회의 틀, 미래번영의 틀, 이 3가지 틀을 일단 기본 안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예. 왜 이 3가지 틀을 꺼내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든지 학계 전문가분들, 시민사회 이런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국가나 사회, 경제 이런 쪽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아까 말씀 주신 3가지 틀, 이런 게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로 뭐 불신하면서 자기 목만 챙기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가 절대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이 좀 통하는 공정사회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정사회라는 틀을 제시를 드렸고 또 뭐 기업들은 창의라든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갖춰줄 수 있는 어떤 시장 경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또 시장 경제의 틀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뭐 흔히들 아는 뭐 지속 성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 보직 복지 성장의 문제라든지 교육 개혁의 문제, 또 인구 축적에 대한 대응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대선 후보들이 그 신중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공정사회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말이 나와서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 생생경제를 들으시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뭐 가장 큰 덩치로서는 삼성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현안으로도 다루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도 관련된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던진 부분들 있으신가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제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진 감시라든지 어떤 견제 장치 이런 등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입장을 드렸고요. 또 뭐 대신에 이제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시장 경제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린 겁니다. 저희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에서 어떤 해법을 찾기보다는 어떤 공정되고 그리고 일관된 집행에 힘을 쏟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작년 말에 저희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어떤 기업 운영에 대해서 어떤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 테두리 내에서 기업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재벌 개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 진보 보수 학자분들을 많이 연결하는데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있는 제도 자체도 잘 활용 안 하는데 자꾸 새로운 제도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고용의 이중 구조는 사실 워낙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정규직의 어떤 기득권과 또 비정규직의 불이익을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문제.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분들이 끄덕거리겠지만 사실 상당히 실천 가능성이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임금이라든지 뭐 사회보장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이중구조라고 말씀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양보라든지 어떤 사회 안전망 확충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서 이런 것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게끔 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라 또 그동안 우리들이 당연시되는 기득권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높이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도 어떤 실업급여라든지 교육훈련 이런 어떤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서도 이런 이중구조 해소를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서는 뭐 이 경영진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회사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요. 물론 뭐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인데 세계 77위 수준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런 효율성이 좀 낮은 측면은 임금이라든지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건데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번다고 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35만 원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 규모의 차이도 있는데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한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보장 같은 경우도 정규직이 받는 혜택이 비정규직의 그 배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고는 이중구조 해소 또 효율성 개선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정부의 해결해라가 아니고요. 지금 경제계를 대표해서 대한상공회의소의 명의로 이 부분 같이 해결하자라고 제안한 점이 조금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경제의 틀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이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정치적인 혼란도 이른바 정경유착의 문제가 사실은 이 방아쇠가 됐는데요.
기업들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좀 온전한 시장 경제의 틀을 주장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가 주로 담겨 있나요? 가장 분들 많이 하시는 게 세정부 신드롬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약간 연결이 끊기는데요. 조금만 크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새정부 신드롬이란 말이 있는데요. 네네. 새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정책 노선을 갑자기 변화시키거나 또는 폐기 부분인데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중장기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고 그렇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5년마다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네네. 당연히 중장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그 기업이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정부에서 이 헤게모니를 쥐고 기업들 어떤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주도권을 좀 기업들한테 넘겨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그런 성공 공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좀 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 육성 정책이 아니라 좀 자율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이 얘기신 것 같고요. 규제 완화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되면서 특히 요즘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즉 안 해야 될 거 한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 특히 강조하시나요? 저희가 OECD에서 규제 수준을 보면 저희들이 중에 4위거든요. 네네. 모두 규제라고는 할 수는 없는 하나하나 개별 사안들 방안을 모색하는 건 좋지만 이게 혹시 모를 부작용까지 걱정해서 한꺼번에 이런 건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들이 어떤 성장 동력에 삼아서 규제를 풀고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뒤처지지는 않나 이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좀 더 큰 틀과 규제 문제도 좀 바라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획일적 규제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고요.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었고 이 서비스 부분이 사실 규제가 많아서 새로운 진출, 드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미래 세대 일자리가 이 서비스 부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사실 일자리 문제가 돼 있긴 한데 이런 규제를 좀 풀면 많은 일자리들이 서비스 부문에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일자리 어떤 보고로 접근을 해야지 맞겠다라는 거고요. 또 자영업자 반대들을 많이 하세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든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큰 틀에서 큰 줄기에서 접근하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규제 개선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지원책 얘기를 하셨고 결국 복지 얘기가 됩니다. 약자들을 좀 보완하면서 강자들은 좀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요. 복지에 대한 논의를 직접 이번에 미래 번영의 틀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짧게 이 부분에 대한 또 중요한 포인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복지 확대를 환영한다 이런 재원을 통해서 소득 양극화라든지 계층간 갈등이 심해지면 이게 경제에도 결국은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을 했고 반대로 이런 되면 경제 흐름에도 도움을 줄 거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복지라는 게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 큰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들께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신 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재원을 좀 확보해달라. 이런 해법을 드렸다기보다는 고민거리를 저희들이 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복지의 확대가 결국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대안이 된다라는 인식은 같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논의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이번 제언문 작성한 실무자였죠. 김문태 과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연결 상태가 중간중간 조금 끊겼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경제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제언들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엔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기회를 열어드리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의견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제언이 궁금합니다.
이제 차기 대선 얼마 안 남았죠. 금방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또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급한 게 바로 생계 또 살림살이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 아닐까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학자들, 진보 보수 경제학자들을 아울러서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9가지 경제 제언을 각 5개 당에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도 인터뷰를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더 힘든데 이 이야기는 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샵 0945번 문자로 여러분들의 경제 제언, 새로운 대통령 혹은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 중에 이건 꼭 해결해달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멘트 하나 드릴게요. 불편한 무릎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들 참 많다고 합니다. 비싼 수술비 때문에 수술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1670-9957, 1670-9957번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2개 들려드리고요. 경제 톱뉴스 만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 회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도 인터뷰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추가로 자금 지원하기로 했고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2월 한 달간 50조 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을 푼 건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아파트값이 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산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이미 하기로는 되어 있었는데 구체안이 나왔나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이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2조 9천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한 지 1년 5개월 만인데 이 대우조선에만 모두 7조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분담해서 이 채무조정 합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내걸었는데 채무조정 합의에 실패하면은 사전회생계획제도라는 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 회생 방식인데요. 채권단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가량 초단기 법정 관리를 하는 건 방식인데 이 역시 법정 관리의 일종이어서 선주의 계약 취소 같은 그런 사태는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여파에 대한 대비 또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군요. 네. 대우조선해양 사정이 계속 안 좋아지나 본데요. 네, 2015년 당시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 경영 정상화가 좀 가능할 것으로 봤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조선업황이 계속 위축되면서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 대우조선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기준으로 이 2조 7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 부채 비율이 무려 2,732%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유동성 위기설이 좀 꾸준히 좀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이 지원금 4조 2천억 원 중에서 지금 남은 돈이 4천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올해 9,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고 당장 다음 달에만 4,400억 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고 하니까요. 추가 지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도 수주량을 정확히 계측 못해서 이 4조 2천억 원에 대한 책임 무거울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간 정부 집행을 봤더니 재정 집행이 50조나 되네요. 네, 정부가 오늘 이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2월 재정 집행의 실적을 좀 점검을 했더니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정에서 51조 원을 집행해서 애초 계획인 45조 7천억 원보다 5조 3천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정부는 연초에 경기 부재를 좀 감안해서 이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재정 조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좀 우대하기도 했고요. 또 이 재정 집행 단계에서 이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서 반영하는 이 집행 현장 조사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나랏돈이 아니라 좀 마중물이 돼야 될 텐데 네. 저소득층 지원 대책들도 좀 있네요. 네, 이 집행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마련한 개선안 중 하나인데 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을 이 중위소득 40% 이하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24개월 미만 영아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 분유는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또 아동복지시설과 한부모 가정의 이 아동 등이 좀 지원받게 되는데 네. 그 지원을 받으려면 이 주민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월 6만 4천 원의 상당의 기저귀와 8만 6천 원 상당의 분유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재정 정책이 잘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10년간 봤더니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10년간 이런 네. 결과가 나왔네요. 네, 부동산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가 최근 10년간 KB국민은행의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부산 해운대가 9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부산 사상구가 84.3%, 또 경남 김해시가 82.2%로 각각 2,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들 세 지역 모두 10년 새에 집값이 거의 2배나 오른 건데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28.7% 정도였으니까 이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각종 개발 호재가 있었고 또 이 노후 아파트를 교체할 새 아파트 공급이 좀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해운대를 비롯해서 이 개발 얘기도 많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분양시장의 열기도 뜨거웠습니까? 네, 이 부산의 경우에 10년간 청약자 수가 무려 344만 1,700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전국 청약자 수가 1,264만 정도였으니까 거의 27%에 달하는 숫자가 부산에 몰린 겁니다. 청약 경쟁률 역시 29.32대 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요. 특히 최근 3년간 청약 시장이 좀 뜨거웠는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무려 57대 1을 넘었었습니다. 김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 10년간 27,700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이 됐는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좀 공급이 됐고 그러면서 9.19대 1의 지금 높은 경쟁률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은퇴 예정자들 10명 중 4명이 퇴직 후 나른 빈곤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은퇴자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퇴직 전에는 13.4%였는데 퇴직 후에는 43.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퇴직 전 83%에서 퇴직 후에는 55%로 뚝 떨어지면서 이 중산층 비중이 27%포인트나 좀 낮아졌습니다. 또 은퇴 예정자 967명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75.6%였는데 퇴직 후에는 이 중산층으로 예상한 이들이 54.9%로 줄었고요. 빈곤층은 반대로 23.5%에서 44.7%로 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청년들은 힘들어도 또 미래를 한번 꿈꿔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퇴직하시는 분들인데 막막할 것 같아요. 네. 노후 대비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이런 응답이 은퇴자는 54%에 달했고 은퇴 예정자도 52%를 기록을 했습니다. 퇴직 이후에 생활비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요. 은퇴자들은 58%, 은퇴 예정자는 55%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또 이 희망하는 퇴직 연령에 비해서 실제 퇴직 연령이 평균 5년이나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퇴직급여가 1억 원 미만이라는 답변도 은퇴자는 53%, 은퇴 예정자는 56% 정도로 좀 많았습니다. 예, 5년 더 빠르다. 자,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 규모 여러 군데 추산이 되고 있는데 통상 얘기되는 10조 원 그 정도 맞습니까? 네, 미세먼지 문제가 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연간 11조 8천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 야외 활동과 사회 산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좀 광범위한 피해를 좀 일으키게 되는데요. OE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60년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또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피해 규모가 무려 22조 원을 웃돌 것으로 그렇게 좀 추산이 됐습니다. 네, 역으로 말하면 잘 예방하면 22조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대우조선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조선업은 그 특성상 고용 인원도 많고 또 이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파산할 경우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커서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혈세를 넣어서라도 살릴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정부가 1차 지원 당시에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 밝힌 대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측을 잘 못한 정부도 참 어려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경제 관련 이슈 말씀드릴 때마다 금융, 또 보험, 은행 이런 것 관련해서는 소비자 위주로 좀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소비자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덧붙인 말씀 많이 드렸죠. 사실은 큰 금융회사와 개별 소비자 간 불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늘 지적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4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예, 이 소비자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예, 소비자 그렇습니다. 권리 실현 내용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19대 대선 후보들한테 이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채택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동안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질, 그리고,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정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예, 전 정권에서는 소비자 정책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를 위한 정책에 머물렀고요. 네. 소비자들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금융소비자연맹과 나머지 9개 단체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차기 정부에서는 꼭 해야 될 소비자 정책을 제안했고요. 대선 후보자들의 소비자 정책의 입장을 묻는 그런 정책 질의서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오늘 주장한 것이 이 4대 소비자 권리, 즉 소비자 권리 확대, 시청자 권리 보장, 통신 이용자 권리 보호, 개인정보 권리 강화 이렇게 하고 나머지 14가지의 개혁 과제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 대표적인 걸 보니까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배상제도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요구됐지만 안 됐던 것들도 들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지만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아무리 소비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들의 소비자 독립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개 국에서 하는데 이것을 네.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위상을 강화시켜가지고 정부 소비자 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산업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네. 통합해가지고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자동차 문제 터지면 국토부, 또 터지면 어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특히 금융 관련해서도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살보험금 미지급 때도 그렇고 최근에 저희도 한번 다뤘는데요. 예, 연금보험 축소지급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금융 쪽에서도 소비자 보험 문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태까지 공급자 위주로 정부 정책이 펼쳐져 왔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은 약간 소비자가 양보하고 피해를 보면 되지 산업을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나 금융사들도 산업 우선 정책, 기업의 이익과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고요. 한
하물며 법원마저도 공급자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생명보험사 유배당연금보험 2차 배당금 적립하는 그런 전산 조작 사건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금융감독원도 진작부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제2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소송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19대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채택되는 우리 금융 쪽에서도 좀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경실련, 참여연대, 서울 YMCA 등 9개 단체가 대선 주자들에게 좀 소비자 권리 실현을 시켜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또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맥락에서 하나가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위주로 좀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가 4월부터 실손보험이 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이 이제 그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것이 핵심인데 이제 손해율 주범으로 이 실손보험이 좀 문제가 되어 왔던 그 과잉 진료 문제나 도수치료 같은 것들, 도수치료, 이 물리치료 뭐 이런 부분 또는 비급여 주사제나 비급여 MRI 등은 이런 것들이 이 손해액을 부풀리는데 좀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가입하고 그리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바뀌는 것이 되고 문제는 보험료가 바로 올라가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정착되도록 5년간 보험료를 좀 동결한다는 그런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은 이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많은 지출이 생기면 결국 소비자가 또 비싼 돈을 부담하는데 실손보험 가입하고 청구를 적게 하거나 안 하게 되면 할인되는 거 이건 좀 자동차 보험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고 안 나면 좀 할인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실손보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보험 가입자가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은 이듬해 보험료도 10% 이상 줄여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고요. 그동안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그런 소비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이 제도는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일정 부분까지는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할인되도록 해서 형평성을 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정말 3,200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실손보험 여러 가지 좀 꼼꼼하게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하는 쪽으로 합리적인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가입하신 분들 다 갈아타야 되나? 바뀐 걸로 다 갈아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불리.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상품은 오히려 예전에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은 그 보상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자기 부담금도 없는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보험료와 보험금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내는 금액만큼 보험금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이 좋다고 갈아탈 필요는 없고요. 2009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표준화로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금 이 도입됐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상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가 좀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이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유지하는 게 조금 유리한 편이고 그 뒤에 있는 분들도 무조건 갈아타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서 유불리를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의 질병이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새로이 고지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 제한이나 거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약하고 갈아탈려다가 갈아타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특히 해약에 있어서는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강조 이야기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요. 자, 이게 뭐 앞서서 오늘 이 2시에 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셨고요. 저희가 좀 관련된 이런 개선 사항들도 늘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소비자들이 남용하는 것도 문제고 보험사들이 갑질하는 것도 문제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여러 가지 사실은 정부만 개선해라, 뭐 새로운 대통령 주자만 해라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같이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제안을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원칙 중요한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실손보험은 보험 상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나 보험사 또는 건보공단, 의료업계 등이 전부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들 모든 단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실손보험 문제가 어디서 또 불거져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들도 의료 남용을 줄여야 되고요. 의료업계는 실손보험을 악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등은 또 비급여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책을 좀 수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손해가 났을 때 메꾸는 것이 아니라 네. 미리 진작에 다양한 손해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저희가 대한상공회의 사랑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정부가 주도해서 육성하고 기업 키우고 하는 정책은 이제 좀 그만하고 같이 좀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데 역시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신 거겠죠. 금융산업을 키우기보단 소비자 권리라든지 이런 조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소비자들 권리를 우선시하고 기업이 소비자는 왕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경영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놓고 하게 되면은 네네. 저절로 시장에서 경쟁력도 갖고 네.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도 오히려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였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7857님은요. 암 환자, 희귀 난치병 환자 이런 분들 돈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 경제정책 중에 좀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또 일하시는 육아하는 엄마들 아이 아프거나 학교 가야 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일자리가 힘듭니다. 이런 것만 해결돼도 굉장히 경제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예,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부동산 전망대 함께 하시죠.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집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경제의 뇌관이기도 하고요. 그간의 우리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저희가 부동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 겨냥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중심의 이 질서를 재편하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또 청년 20, 30대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이 청년들의 주거비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방 한 칸 얼마일까요? 월세 굉장히 비싸죠. 오늘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먼저 청년 주거 상황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 짚어보고요. 또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사 제목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네네. 지옥 전세도 억소리 난다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지옥은 반지하와 옥탑방을 줄여서 말한 말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네. 좀 좋지 않은 주거도 굉장히 비싸다 이런 얘기죠? 네. 일단은 지금 지역 전세라고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 특히 청년 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은 사실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2가구라든지 3가구, 가족 단위의 어떤 세대들도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학가가 몰려있는 지역들 역시도 이 서울에서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방이라도 사실은 전세값이 1억에서 한 2억 정도 굉장히 금액이 억 단위 나게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특히 이제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대학생들 수요나 취준생들 수요들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지하방이라도 이제 1억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요새는 이제 옥탑방도 역시 금탑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예. 전용 33제곱미터 그러니까 9-10평형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전용 33제곱미터의 옥탑방 경우에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나마 나오더라도 한 8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전세값이요. 네. 아무래도 반지하방보다는 어쨌든 좀 트여 있다는 부분과 환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좋다 보니까 거의 반지하방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반지하방
빵이라 하더라도 같은 면적 기준에서 약 한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전용 한 4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어떤 가격까지 가고 있고요. 세종대랑 건대가 있는 어떤 광진구나 뭐 화양동 같은 경우도 햇볕이 잘 드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수준, 신축의 경우요. 월세가 예, 월세가 그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구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45만 원, 60만 원까지 있지만 사실은 관리비나 뭐 생활비나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그 금액이 생활 단위로 가다 보면 1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고. 네, 소득이 적으니까요. 네네. 그러다면 또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어떤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어떤 종로구나 또 대학로 근처라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 중심가다 보니까 대학 근처에 있어도 1억 5천까지는 줘야 반지하방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새학기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특히 이제 월세나 전세값이 또 오르면서 가격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학가 주변의 학생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단위에서 살고 있는 일반 가정들도 가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좀 지옥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합쳐서 지옥고라고 하는데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값은 더 비싸다. 결국은 뭐 이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이런 곳에 집을 구하는 분들을 위한 좀 정보랄까 혹은 조언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답답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저렴한 곳을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아직은 방법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대학가나 그 서울의 주요 중심 지역을 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면 쉐어하우스 등을 찾아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서 임대 부담을 좀 낮추는 방법을 좀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간간이긴 하지만 공공에서 최근에 이제 대학생 임대주택들을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점들도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노려보는 것도 임대의 어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정보에 좀 발빠르고 부지런하면 도움되고요. 또 서울은 광역 교통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위성도시 나가서 할 때 보면 결국 차비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제안해 주셨고요. 뭐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저희 부동산 흐름 좀 하강기다라고 했는데 계절 지나도 지금 계속 하강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결국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 주택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12.3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와 뭐 공급 물량 증가 뭐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그 전국 그 주택 사업 경기 실사 지수에서 보면 전국 전망치가 64.6으로 100 밑을 머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경기가 결국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응답들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월 그 주택 매매 거래량은 한 6만 3천여 건 정도로 전년 동월 대비 한 7.1%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실제 경기는 그렇게 죽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다만 이제 2월, 3월 이제 봄 이사철이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은 좀 증가한 상태고 또 전월세 거래량도 한 15만 건 정도로 돼서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세도 많이 움직이고 매매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단지 뭐 계절적 요인을 안 탄다고 해서 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새 정부 첫 부동산 이슈들이 심심찮게 얘기가 나오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 이게 등장했거든요. 일단 이 제도 좀 소개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입장들이 갈리고 있나요? 일단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부활을 앞두고 이제 올 연말부터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재건축 시장이 좀 술렁이고 있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을 1인당 평균 3천만 원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고 한 50%까지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난 그 2006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 2012년, 2014년 그러니까 부동산 불황기 때 이 시행을 유예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말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산정 시점이 그러니까 이 환수제의 어떤 세금 산정 시점이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입주일까지의 어떤 상승률에 대해서 그 시세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여러 가지들을 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시행하기 전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야 이 세금을 안 내는 것 때문에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난개발이라든지 또 개발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면서 조합에 어떤 불이익이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 세금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런 제도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초과이직 환수제를 통해서 이제 적절한 어떤 부의 이익을 얻은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시행하자라는 어떤 긍정적인 여론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이제 뭐 시간이 가봐야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부동산 규제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선 주자들의 어떤 정책들이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마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또 꺾이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유예가 될지 아닐지는 좀 올 하반기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또 역시 마찬가지로 늘 지적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외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정교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경제정책 제언 여러분들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설경기 얘기하셨습니다. 8106님 1인 가족도 늘어가고 있고 가계 대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 건설경기랑 부동산 문제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예,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5374님은요. 낙하산 인사 좀 그만하고 전문성 갖춘 사람들이 제대로 정책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100번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또 세월호 바닷속에 방치되어 있던 시간 안타깝다라는 문자 7910님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도 늘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